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애플의 자동차 프로젝트 책임자인 더그필드가 포드 자동차로 전격 이직했습니다. 2024년 자율주행차를 생산하겠다는 애플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권에선 개인 사업자, 중소기업 등 기업 대출이 대폭 늘었습니다. 8월 기업 대출은 역대 8월 중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파이낸셜 등 금융 플랫폼에서는 투자 상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빅테크와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소개는 중개로 봐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플랫폼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수소위원회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닻을 올린 가운데 초기 멤버로 참여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매년 9월 전 회원사가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주요 이슈와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시정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오후장으로 들어가면서 점점점 낙폭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장 하루 쉬어갔었고 주말까지 끼었어서 오랜만에 열렸던 미국장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다시 한번 우려가 제기되면서 쉬어가는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뚜렷한 악재가 전반적으로 있다기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플랫폼 업체에 따른 규제, 지금 헤드라인에서도 읽어드렸는데요. 그리고 수소 협의체 발족에 따른 자동차 업종들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업종별로,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와 함께 오후장 전략 세워보시죠.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 무료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간 맞춰서 유튜브 채널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기타 유사 업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세하게 업종별로 분석해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앞두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현대 양대지수 모두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마감까지 반등 흐름 나와보길 기대해 보면서요. 이 시각 지수 상황 확인해 보시죠.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오전 중에 또 낙폭을 회복해가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이내 다시금 또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0.82% 밀려난 3,161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하락폭을 계속해서 또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44% 빠진 1,03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개인이 현재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 전환했습니다. 현재 387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은 4,353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3,737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매도폭 현재 키워나가고 있고요. 기관 현재 1,26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1,967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3,399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수소차 관련주, 아이폰 관련주, 철강주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비트코인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가 있습니다. 오늘도 시세를 분출하는 수소차 관련주들입니다.
수소 관련주들이 연일 또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죠. 이번 주는 또 수소 산업 관련한 대형 이벤트들이 모여 있어서 강세가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현대차 그룹 회장과 SK 그룹 회장 등이 참여하는 수소기업 협의체가 첫 발을 내딛는 날이기도 합니다.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오늘 또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현재 8.57% 강세 흐름 보여지고요. 65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양 피스톤 현재 상한가 터치를 했습니다. 9,8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효성화학도 현재 4%대 강세가 보이고요. 37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아이폰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이폰 관련주들이 소폭이지만 일제히 또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오는 14일 신형 아이폰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아이폰은 또 워낙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폰 13 출시를 앞두고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최근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되면서 수혜를 보였던 부품주들 사이에서는 다시 한번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LX 세미콘 현재 3.66% 오른 12만 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이비전 시스템도 현재 2.55% 강세 보입니다. 18,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철강주가 있습니다. 철강주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악재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오름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수요 증가로 실적 개선세의 힘을 더 받을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철광석 가격의 추가 하락 여부는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TCC 스틸 현재 15%대 급등세 보여지고요. 1,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국철강 현재 1.93% 강세 보이고요. 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일 특강 현재 19%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9,150원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도입한 첫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또 낙폭이 보여졌는데요. 오늘 관련주들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기술투자 현재 6%대 낙폭 보여지고요. 8,2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현재 5.57% 빠진 4,5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 현재 2.8% 빠진 3,2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과 온라인 추세가 확산이 되면서 관심을 받았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인데요. 오늘은 또 일부 메타버스 관련 업종들 사이에서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현재 2.79% 빠진 82,200원에, 이지 스튜디오는 현재 3.79% 밀려난 15,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IMBC 현재 5.51% 빠진 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특징주로는요, 카카오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빅테크 기업의 금융상품 판매를 규제하고 나서면서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사이로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시장 독점 논란을 직접적으로 겨냥을 하면서 네이버보다 조정이 깊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10.06% 밀려난 13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들어봤고요. 어제에 이어서 친환경 테마로 저희가 오늘은 또 수소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정부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글로벌적으로도 또 국내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소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발족이 됐죠.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 이제 수소차처럼 수소를 활용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생산하고 저장하고 유통하는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수소 생태계를 아우르는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는지부터 먼저 좀 말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오늘 킨텍스에서 일정대로 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다른 말론 수소 협의체라고도 좀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SK 그리고 포스코 이 세 개 그룹이 주도해서 좀 출범을 준비해 왔던 사항이었었고 거기에 롯데그룹, 한화그룹, GS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두산그룹, 효성그룹, 코오롱그룹, 이수그룹, 일진, 이원
고려아연, 삼성물산 총 15개 회원사로 좀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향후 좀 지속적으로 외연을 좀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이들 기업들 아무래도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참여했다라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일회성 이슈가 아닌 매년 9월 전 회원사가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점 등도 특징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협의체에서 주목받고 있는 점은 매년 9월에 총회를 개최하는 점, 그리고 거기에 매년 상반기에 정기적으로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유입을 도우는 한편 이 수소 관련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라는 점을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이런 민간 기업들의 의지가 좀 보이지 않나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이름을 들어봤었던 또 관심 있게 봤었던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수소 발족 기업 협의체, 수소 기업 협의체를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소 관련 투자 그리고 연구 분야는 또 어떻게 되고요.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있나요? 네, 일단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번 수소 협의체 발족에서는 이 수소 관련 투자 활성화가 좀 가장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수소 생태계 구축에 좀 필요한 자금이 만만치 않다라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 수소 생태계만 좀 구축이 된다면 이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한하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그 시기가 빨리 오느냐 아니면 조금 늦게 오느냐의 차이이지 이 수소 생태계라든가 친환경 관련한 이런 생태계 구축은 거의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앞서 이 수소 협의체 발족은 좀 이를 위한 시작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수소 관련 트렌드를 좀 보자면 이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동력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 이에 따른 민간 기업들의 참여 이는 곧 친환경 산업을 비롯한 수소 산업에 있어서도 시장 개화가 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당분간은 이 수소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 방안에 주력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는 수소를 생산해서 저장하고 활용이 되어야 이제 현재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이 화석 연료 체계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소 인프라 구축에 좀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 천연가스와 부생수소에 기반한 이 그레이 수소 계열과 블루 수소 계열의 중심으로 좀 주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실제로 50메가와트 규모로 세계 최초 그리고 최대의 연료 전지 발전소인 이 충남 서산에 위치한 대산 그린에너지 같은 것이 실제 산업에서 좀 활용되어 가고 있는 첫걸음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소 관련한 산업이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로 좀 다가올 전망이다라는 점,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와 정부 정책 지원, 거기에 기업들이 수소 및 친환경에서 새로운 좀 사업 기회를 창출하려는 점이 맞물리면서 이와 관련된 산업 확장성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투자라든가 연구 분야 등은 차차 스터디를 더 해보셔야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 수소 관련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그리고 이에 따른 수혜 기업을 찾아보려는 시도가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더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련한 이런 기업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출발하려는 지점이다. 앞으로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해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참여한 기업들을 보니까 대부분 대기업들 위주던데 이제는 이 수소와 관련돼서도 다른 산업으로 확장이 되거나 또 중소형주 종목들, 중소형주 기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을 좀 유심히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대기업 관련 위주의 구성인 점 등과 더불어서 이 계열사 위주의 관심이 1차적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중소형주들도 좀 수혜주로 볼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대기업 위주의 구성 등과 더불어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계열사 위주의 관심이 현 시점에선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룹별 수소 관련 사업에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게 해당 그룹의 좀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각 그룹별로 수소 관련 사업에 대한 의지와 그리고 사업 방향을 좀 밝히고 있는데 우선 그 중에서는 현대차그룹 이 수소 비전 발표와 더불어서 수소차 관련 글로벌 1위 기업이다라는 점이, 그리고 SK그룹 같은 경우 향후 5년간 18조 원 이상을 이 수소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점을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 그룹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수소를 좀 내세우면서 그린 수소 생산과 드론용 수소전지 개발을 좀 주력하겠다라는 점. 또 효성그룹 같은 경우 국내 1위 수소 충전소 기업이다라는 점 등과 더불어 각 계열사들이 수소 관련한 사업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점 등을 좀 감안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연관점 등을 감안해서 이 계열사 및 이 관련주들을 좀 대략 추려보자면 두산그룹 내에선 두산 퓨얼셀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효성그룹은 효성중공업, 효성화학을, 그리고 현대로템, 그리고 EM코리아, 영풍정밀 등에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서 좀 수소 관련한 모멘텀에 지속적으로 주목해 보시면서 이들 관련주들을 비롯한 여러 관련주들에 대한 스터디와 더불어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의 관심이 1차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열사 위주로 좀 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소 관련 협의체 오늘 발족과 함께 이 시각 객장 백인범 과장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늘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업종별 종목별로 해서 상승과 하락을 다르게 가져가는 움직임이 또 뚜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먼저 점검해 볼까요? 예, 코스피 시장이 0.8%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이 시간 현재 1.5% 정도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당황스러운 그러한 느낌이 좀 들으실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 아무래도 하락의 주역은 네이버, 카카오가 시장을 조금 하락세로 이끌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시장에서 지금 이런 하락세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읽어내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강보합이고요. SK하이닉스가 1.5%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빠지고 있고 시장의 대부분 종목들이 조정세를 받고 있다는 거죠. 네이버와 카카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라는 점, 카카오가 현재 10%대 하락세, 네이버가 8%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만큼 시총 3위, 4위 단에 있는 종목들이 하락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1, 2위 종목들이 아무리 올라도 이제는 시장에 있는 영향력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전에는 IT만 올라주면 시장은 올라가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제는 플랫폼과 같이 올라줘야만 시장이 올라줄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는 시장이 전부 다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플러스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KB금융이라든지 미래에셋증권 같은 금융주들, 그다음에 현대기아차와 관련해서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하나투어, 모두투어와 관련돼서 위드코로나 관련주들, 이런 쪽들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즉 시장에 있어서 현재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이끄는 성장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반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수소 관련해서는 중요한 테마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위드코리아 관련주도 코로나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금융주들 같은 경우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투자자분들께서 보고 있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이렇게 총괄해서 보셔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은 쉽게 풀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이버, 카카오가 어디서 하락세를 멈추느냐가 최대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에서 지금 IT 종목만 오른다고 해서 지수가 오르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몇 주째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건강한 쪽으로 발전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만큼 여러 요소들을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또 대응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의 하락세, 금융당국 규제에 따라서 장중에 지금 카카오는 10% 넘게 하락하기도 했거든요. 이걸 잠깐의 이슈 때문에 하락이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조정이 어느 정도는 길어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예,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카카오가 10% 정도, 네이버가 8% 정도 빠진다라는 것이 이게 보통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동안에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들을 보이다가 오늘 금융 플랫폼에 대한 규제 때문에 밀리고 있다라고 표면적으로는 보여지죠. 하지만 그러한 것이 저는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현재 하락폭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몇 가지 이유를 덧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조정이 커지다 보니까 현재 신용으로 매수하신 분들의 신용 물량에 대한 수급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이제 서서히 생기게 되겠죠. 그런 부담감들도 일부 작용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현 정부 들어서 확장세를 계속해서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었죠. 하지만 정부가 주도해서 다시 이런 것들을 옥죄기를 시작한다는 점, 그동안 플랫폼이 무한 질주를 했다라는 것을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투자자분들에게 좀 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플랫폼이 생태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모습들로 가고 있다는 것들인데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공포감을 자아낼 수 있다는 거죠. 플랫폼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순간 다른 업종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이러한 플랫폼들의 확장세를 조금 저지하려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죠. 과연 어디까지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금융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손을 좀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오늘 금융주들이 올라가는 면도 일부 있습니다만 일단 어디까지 하락세를 멈추느냐, 저점 매수 관점이냐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현재 지금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증시 격언에 있어서 첫 투매는 동참하라라는 그런 격언이 있는데 일단 오늘부터 시작된 변동성 어디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현재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죠. 서로 여기서 반등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술적 반등 구간에 있어서 물량을 줄여가야 될 시점이지 밑에서 산다? 이 관점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라는 게 한번 시작이 되면 그 파장이 만만치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세에 들어갔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일파만파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 또 다른 규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 특히 오늘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지주회사격으로 변모를 꾀하고 있죠. 다양한 자회사들을 상장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주회사가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지분 가치에 대한 것들을 별로 그렇게 썩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도 일견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한 점들을 보인다라면 이참에 카카오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물량을 조금 줄여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과연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변동성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는 좀 섣부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조금은 관망하고 조심스럽게 기다리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오늘 시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H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에서 이제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온 데다가 골드만삭스도 경제 성장률이 좀 부진하게 지금 낮아진다고 전망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페드에서 이미 좀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그런지 시장의 충격은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게 지표가 보여지는 대로 시장이 정상화를 찾아가는 과정인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제가 주로 하려고 하는 얘기가 지금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페드가 정책을 지속하게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슈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장 충격은 뭐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미국 시장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오늘 좀 많이 내리죠. 이렇게 보면은 다른 아시아 시장보다도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에 코너에서 말씀하신 분이 말씀하셨던 특정 종목들의 하락도 이유가 될 테고요. 그 하락을 종목이 한두 개만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내일 옵션 만기일의 영향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이나 다른 시장들 내리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 영향도 있겠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미리 매를 맞으면은 내일 옵션 만기일의 영향은 좀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선물 지수로 한 410에서 413포인트 이 구간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거 종합 지수로 환산을 하면은 3,150에서 3,170포인트 정도. 이게 피보나치 비율로 최근 단기 상승폭이 한 3분의 1 정도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 거쳐가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드 쪽으로 다시 얘기를 돌리면은요. 전망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장은 그걸 또 안 믿는 반응이 계속 반복이 됐고요. 그래서 그걸 시간대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패드가 계속 한 발씩 이렇게 앞서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드만삭스가 뭐 안 좋은 얘기를 한다지만 그것은 패드가 나타냈었던 그런 자료들을 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11월에 패드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거다 아예 예고를 했거든요. 근데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그게 경기 회복은 되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경기 회복이 그때부터 굉장히 빨라졌죠. 그래서 올해 1월까지 경기 회복이 상당히 빨랐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정책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긴축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뭐 이래가지고 불안감이 나타났는데 패드는 그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4월까지 가다가 패드는 뭐라 그러냐면은 고용의 회복 없이는 정책 변화 없다. 이제 고용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죠. 하지만 시장은 계속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뭘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가면서 우려감이 거의 피크치를 형성했었던 게 올해 4월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채권 가격이 회복을 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보면은 올해 7월 정도 가면은 지표가 하락 반전할 것이라고 패드는 예고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시장은 계속 7월까지도 경제 과열 우려감 지속된다. 그리고 민간 연구소에서 내는 자료들은 계속 이 성장률이 골드만삭스가 7에서 5%로 내렸었던 거 그 이상으로 계속 평가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결국에 이제 와서는 패드 같은 경우는 고용의 질적 회복이 가능한가 이거에 대한 연구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제 스태그 아니면 디스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에 시장의 반응들이 패드의 전망치는 한 발씩 앞서가고 있는데 계속 뒤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전망들이요.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패드가 데이터를 가지고 예상치와 전망치를 내놓는데 이 민간연구소 같은 경우는 수행적으로 지나간 자료로서 시장을 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계가 역력히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어느 쪽을 믿고 과연 저렇게 5%대로 낮아진 거가 악재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향 조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성장률이요. 6월 15일에 패드는 2분기 성장률이지만 10.5%로 예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같은 2분기를 그 한 달 뒤 7월에는 7.6%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2분기 뭐 그 정도로 끝났고 8월 제가 GDP 나우 이것을 8월 28일에도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3분기 전망치가 5%대로 낮아졌고 민간 연구소보다 아래쪽에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지난 주말에 나왔었던 9월 3일자 GDP 나우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페드의 전망치는 아예 수직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골드만삭스보다 훨씬 낮아요. 3.7%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페드 쪽에서 자료를 내놓는 거는 시장에서 왜 생각을 안 하고 골드만삭스가 5%대에 나온 거가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3.7% 얘기하는 페드가 있는데. 그래서 이 경제하고 지표가 계속 하향 추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은 정상화 과정에 거칠 수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시장은 그것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중기적인 추세를 바꾼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지금 미국이 4%, 5% 이 성장을 보이는 것도 과거 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높은 성장률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에 패드는 이거 2, 3%대에서 묶으려고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5%에서 3%로 낮추고 결국에 2%까지 낮춰지는 그런 전망이 나온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시장에서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고용 문제점에 대해서도 최근에 자료가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패드에서 나오고 있는 그 자료들이 또 뭐가 있나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임금하고 단지 실업률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연령대별로 어떻게 취업률이 형성이 되고 누가 취업률이 좀 낮은가 60세 이하 쪽이 좀 낮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들이 시장으로 들어올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 아틀란타 페드 쪽에서 단순히 이제 실업률하고 임금 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분포도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노동시장 분포도 이걸 한번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별표 같이 막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아틀란타 페드 쪽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걸 작성한 데는 미국의 노동 통계국입니다. 아틀란타 페드에서 인용을 한 거고 저는 그걸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자료가 매월 2번 업데이트 되는데 한 번은 월간 노동 통계국 고용 보고서에 한번 나오고요. 그냥 고용 보고서에도 이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일자리하고 노동 이직률 조사 업데이트 할 때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가운데 이 녹색 선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그 기간이냐면은 가장 축소됐었던 작년 팬데믹 당시 때고 바깥에 보면은 이렇게 남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선이 있죠. 그것이 그 이전 정상일 때의 표시고요. 그리고 주황색 선으로 표시된 것이 지금 최근 8월 달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 항목들을 보면 15개 항목이 있고 크게 그룹핑을 해보면은 뭐 고용주의 행동, 그다음에 신뢰도, 그다음에 활용도, 그 임금, 그다음에 시장 흐름 이렇게 5개 그룹으로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는데 이 노동시장 그 분포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저쪽에서는 이걸 스파이더 차트라고 표현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할 때 현재 조건을 사용자가 주간을 2개 이전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간하고 팬데믹 때와 팬데믹 이전 때를 비교한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만히 이 차트를 들여다보시면은 비정상적으로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남색보다도 회복되지 않은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녹색 차트는 확 쪼그라든 거는 완전 망조가 든 거죠. 팬데믹 때문에 노동시장이. 그리고 그것이 팽창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어떤 항목이 가장 회복이 안 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이쪽에서 구직 쪽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나타나고 있는 그 젊은 층 60세 이하 그쪽의 고용률이 인구 대비 고용률이 가장 안 좋은 쪽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는 것이죠.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면
단순히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정상화되지 못한 시장 때문에 정책은 지속될 것이 당연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이게 정상화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왜 젊은 층이 인구 대비 취업률이 적은가 이걸 따져볼 때 인구가 자연적으로 노령화되면서 이 취업되어 있는 인구가 저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노령화 인구 쪽으로 젊은 쪽에서 빠져가지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취업률이 점점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수치 분석상으로 놓고 봐도요. 하지만 사회 통념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젊은 층에서 어떠한 쪽의 취업시장에 대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이것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지표가 단순히 숫자 하나만 보고 답을 이렇게 내고 뭐 시장이 반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 시장이 노동부하고 더불어서 재무부하고 패드의 통제 하에 있고 계속 이러한 데이터들을 놓고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감으로 보는 것과 그들이 보는 거는 시각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미 예고됐었던 성장률 둔화 같은 거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노동시장의 회복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어떤 뭐 디스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기 때문에 위기 이렇게 자가 발전해가지고 뭐 레피셜 뭐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정책 지속으로 인해서 시장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책이 여기서 바뀔 수 있을까? 과연 생각을 해본다면은 정책이 쉽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오늘 몇 가지 지표를 보면서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신 이 그림이랑 내용들을 보니까 확실히 지금 이 페드에서는 이런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를 이미 낮게 측정을 했었기도 했고 또 고용 지표들이 여러 부분에서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정책이 큰 변화를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구조적으로 또 문제가 있다라고도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9월에는 또 여러 가지 통화정책 회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 변화에 대해서 더 유심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라면 통화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지난번 잭슨홀 미팅 지나면서 9월 FOMC 회의를 부담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 이 잭슨홀 미팅 때 이 공개한 자료들이 워낙에 방대했었고 그 뒤로 한 달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잭슨홀 미팅 이후에 어떤 크게 악화될 만한 요인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 해서 넉넉히 볼 것은 아니죠. 계속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향후의 가능성은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져서 동떨어진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금리 추이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 쪽은 바로 유동성 공급하고 연결이 되고 정책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보면은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독일의 금리가 좀 뛰었고 미국의 금리도 좀 상승하면서 좀 부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과 독일의 10년물 국채금리 추이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제가 좀 쉽게 표현해서 두 개의 박스권을 그렸는데 왼쪽의 박스권과 오른쪽 까만 박스권의 중심에는 4월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4월을 중심으로 뭐가 바뀌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장의 뷰 자체가. 시장의 뷰보다는 시장의 흐름이요. 시장의 뷰는 계속 안 좋게 흘러갔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고 있었지만 채권 시장은 한 발 먼저 빠르게 반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왼쪽 박스권은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금리가 막 올라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빠르게 금리가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때까지도 계속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그것을 표시하려고 제가 두 개의 검은 박스권을 표시를 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박스권 이후에 튀어 오르고 있는 미국 금리하고 독일 금리 동반해서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어느 한 나라의 문제점이 아니라 이건 ECB 회의를 앞두고 상호 연계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9월 9일 내일이 ECB 통화정책 회의니까요.
당연히 어제 오늘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국채 발행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그래서 3년물이 580억 달러가 발행이 됐고 10년물이 오늘, 30년물이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 쪽이 약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쪽은. 근데 독일은 왜 저랬느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독일 국채가 더 빠르게 지금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최근의 흐름이 뭐 극단적으로 위험자산 선호이기 때문에 채권이 좀 소요된다 이렇게 볼 상황이 아닌데 저렇게 하고 있는 이유를 놓고 본다면은 22 회의를 앞두고 보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금리 같은 현상이지만 금리 상승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9월 9일에 22 정책 회의 때 정책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추가 완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 점을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지금 통화정책 축소 기류가 전반적인데 예전에 22는 7월 달에 좀 더 완화적으로 스탠스 취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번에 좀 더 완화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공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의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겠죠. 또 하나 가능성은 뭐냐면은 22가 패드가 테이퍼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뭐 정책을 좀 바꾸겠다라는 식으로 나타나도 저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독일 국채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왜냐? 미국 쪽에서 테이퍼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보조를 맞출 테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예상해 본다면은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보다는 정책 지속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지난 7월에 언급했던 8, 9월 추가 유동성 공급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나쁠 게 없고 좋은 호재성 재료이기도 한데 최근에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악재의 시그널, 그러니까 악재의 뉴스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일시적인 조정 요인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채 시장에서 이렇게 빠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반영되고 있고 그게 국채 시세에 연결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한다면은 20이 지나면서 FOMC까지 가는 한 2주 정도의 기간이죠. 이때는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좀 민감하게 뉴스에 따라서 반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채권 투자 쪽 얘기고 글로벌 유동성 쪽 보는 입장에서 그런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바뀔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책의 목표는 시장 우호적인 측면이 지속될 것이고 또 어떤 결론이 나가지고 시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정책이 급격하게 바뀔 이유는 없다라는 점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정책이 가시화되고 뉴스에서 시장이 악재로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좀 역이용해서 기회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번 22에서 FOMC 회의 구간에서는 좀 시장을 그렇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9월 한 달 동안은 시장을 좀 중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9월을 좀 편안하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예, 9월은 약간 흔들릴 수는 있는데 우리 시장은 좀 약간 좀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은 좀 흔들릴 수가 있지만 그것은 단기 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도 혹시 만기일 지나면 또 이게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까지 매를 맞으면 될 것 같고 오늘 밤에 10년물 국채 발행 때 뭐 좀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은 우리 시장 내일까지도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3,050포인트에서 좀 많이 이렇게 반등을 그렇죠. 최근에 나타났었던 게 좀 적지 않은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9월 흐름을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중앙은행 공조가 지속되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국채 발행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9월부터 12월 지나는 그 구간에 국채 발행 일정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발행 증가 추이를 제가 표로 만든 것인데요. 제가 빨간 박스권 2개를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게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개의 달이거든요. 왼쪽은 지난해고요. 오른쪽은 올해입니다.
그러면 9월과 10월은 지난해보다 키가 크잖아요. 발행량이 증가가 많이 됐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1월과 12월은 키가 작죠. 11월 이후에 완화된다, 부담이 완화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페드의 테이퍼링하고 연계돼서 해석을 저는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감안해서 재무부가 발행량을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좀 반감이 되겠지만 실제로 놓고 보면은 전년도보다 오히려 발행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지금 9월이 많이 좀 키가 크잖아요, 지난해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도 부담을 지나가는데 그것이 어제, 오늘, 내일이 이번 달 중에 가장 무거운 주간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옵션 만기를 더불어서 10년물 국채 발행이 오늘 밤이기 때문에 오늘 밤 영향이 나타나는 내일까지는 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향후에도 FOMC 회의 지나면은 좀 긍정적인 효과가 반영이 될 수가 있겠지만 10월 달도 약간 무거울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감안하고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방향은 바뀐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렇게 발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는데 저거 약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테이퍼링 쪽이 나타나서 저 공급량을 좀 상대적으로 줄였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부담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달러는 미국 국채 시장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게 어디서 빠져나와서 미국 국채 시장으로 갈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죠. 이머징 마켓 쪽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는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가 좀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나타나는 만약에 조정이 좀 심해지는 모습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미국 자산 쪽은 좀 강하게 편입을 해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시장은 그것에 대해서 이머징 마켓과 더불어서 좀 상대적인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시장 전략으로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조금 걱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10월에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9월, 10월 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메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내일장에서 증시 인사이트 매주 월요일 금요일에 해주고 계시는 이지환 전문위원님이 매주 수요일에는 또 유튜브 채널에서 증시 인사이트에 대한 내용 도와주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유사 업체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